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예, 저는 이제 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 연사께서는 인공지능의 산업 융합에 대해서 유경아 KT 에이전시 AI 랩 상무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그 KT 윤경아라고 합니다. 제가 벌써 이제 한 시간 정도 포럼을 참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뜻하고 한마음 같은 포럼은 제가 처음 참석한 것 같습니다. 보통 어디 밖에 가서 발표를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얼굴도 되게 표정도 많이 굳어 있고 호응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막 박수도 쳐주시고 뭐 너무 이렇게 이렇게 너무 즐겁고 따뜻한 포럼이어서 굉장히 좀 흐뭇하고요. 또 앞선 연사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인더스트리 분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저런 쪽에도 AI가 저렇게 활용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의 산업 융합하고 관련된 이제 토픽을 이렇게 사사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할까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 아마 이제 그 앞서 설명하셨던 우리 정 교수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 자료가 훨씬 더 딱딱하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조금은 재미없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산업의 융합을 하기 위해서 AI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 있고 어떤 원리가 있고 융합할 때 고민해야 될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 이제 한 가지씩만이라도 좀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 AI라고 하는 기술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 다들 모델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챗GPT라고 하는 그런 가까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떠올리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챗GPT라고 하는 그 뒤에 있는 생성형 AI 모델이라고 하는 걸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하고 또 그 모델을 이제 그 운영하게 해줘야 되고 그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까지 사실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전체의 에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화를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제 인프라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IDC와 같은 이건 이제 데이터 센터이고요. 그 다음에 GPU, 클라우드까지 합쳐지는 이런 인프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데이터와 모델과 레그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니까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레그라고 하는 것은 아마 좀 생소하시긴 할 텐데 레그는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할 때 의미를 기반으로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의미 기반으로 검색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모델과 레그라고 하는 검색 기술까지 포함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그 AI를 활용한 서비스인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그 인프라에서부터 그 어떤 이제 기술의 코어 그 다음에 응용 영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게 많은 기업들이 그들만의 다양한 솔루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깐 그러면 KT 자랑을 잠깐 하고 가야죠. 여기 이제 왔는데. 근데 KT가 KT 도대체 뭐 해? KT는 그냥 통신회사인데 이렇게 되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통신사가 이제 보면 통신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 KT가 제가 2023년 12월에 저희 회사에 제가 조인을 했었는데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 보다 보니까 통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아마 집에 기가진이라고 하는 IPTV 아실 거예요. 되게 맑기도 못 알아듣고 지니아를 아주 수십 번 목청을 막 높여서 외쳐야 한번 이제 뭔가 한번 들어지고 이제 그 기가진이 같은 그런 이제 그 스마트 IPTV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산업 인더스트리에다가 이런 AI나 이런 기술들을 IT 기술들을 또 심어주는 그런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밀리의 서재 아시죠? 밀리의 서재도 저희 KT의 그 자회사 중에 하나예요. 또 그다음에 우리 그 BC카드랑 그다음에 K뱅크 이것도 전부 KT 그룹 안에 다 있는 그런 회사여서 금융 쪽하고 관련된 그런 이제 AI를 어떻게 이제 그 전환시키느냐
어떻게 기술을 적용하느냐,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제 B2C죠. 우리 고객들, 일반 고객들이 쓰는 여러 밀리의 서재나 기가진이 같은 서비스의 AI를 어떻게 좀 더 똑똑하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이제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전체의 그 기술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사실 이만큼의 기술 영역들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이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기까지는 많은 구성원들도 필요하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회사가 AI에 진심이고 투자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최근 들어서 저희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AI 쪽 관련돼서 새로운 뭐 AI 수석도 이제 뭐 계시고, 그 과기정통부 장관도 바뀌고 다 그런 저희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라 가까운 분들이어서 이제 실무형들이 많이 이제 그 많은 부분들을 리딩하려나 보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오고는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원래 그 전부터 이제 많이 주장했던 소버린 AI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그 TV나 이런 데서 매체에서 많이 다뤄질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희 그 KT에서는 그 소버리니티와 관련돼서 저희는 한국적 AI라고 하는 말로 저희는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제 외부 모델들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GPT 같은 경우는 한국말 굉장히 잘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 전래동화 같은 거 뭐 이야기를 물어본다던가 이러면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거, 콩쥐 팥쥐 물어보면은 막 제크와 콩나무랑 같이 섞여져서 콩쥐 막 나무 타고 하늘 올라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는 계속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져 가고 고쳐져 가고는 있습니다. 계속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똑똑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이제 모델을 이제 한국적인 정서나 그다음에 한국말을 굉장히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국적 AI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 앞에 K라고 하는 거를 이제 코리아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넣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아래에는 저희 회사가 이게 그 포인트 쓰는 게 조금 굉장히 포인트가 사이즈가 커서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해서 그냥 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K인프라는 저희가 아까 앞선 그 발표에서도 여러 그 데이터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데이터에 대한 그 데이터가 이제 그 해외로 나가거나 특히 이제 우리 고객이나 그 국민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가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그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이제 그 법적 규제나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한국 그 클라우드 리전 안에, 우리나라 리전 안에 우리나라의 고객 데이터, 그 개인정보 데이터 같은 것들은 외부에 나가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 굉장히 강조가 돼서 보통은 하지만 이제 우리 정부라던가 금융권이나 의료 같은 쪽에서는 클라우드 환경 쓰는 거를 좀 꺼려하긴 해요. 왜냐하면 한 인프라 안에서 여러 회사가 그 시스템을 이제 나눠 쓰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보안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의 장점을 이제 좀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이제 보안이라던가 이런 것들 굉장히 강화된 그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거를 이제 탑재한 이런 이제 클라우드도 제공해주고 있고, 그 K 스튜디오라고 해서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델도 좀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에이전트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이런 환경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이 리스폰시블 AI가 아까 그 저희 그 곽기호 그 센터장님하고 또 그 정영애 그 또 우리 교수님께서도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그 앞에서도 또 강조하시긴 했죠. 이게 그 AI 윤리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는데,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한쪽에 대한 편향성, 정치적 편향성을 갖거나 혹은 성적인 편향성을 갖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 편향성 갖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하면, 그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은 그렇게 생각하고 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리스폰시블 AI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정말 책임감 있는 AI로서 이제 가져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원칙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술들이죠. 왜냐하면
모델이 답변을 할 때 이게 편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답변을 못하게 막아버리게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그 AI의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술과 원칙과 이런 전체적인 어떤 큰 프레임워크를 저희 그 회사에서 연구도 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기술에 전부 다 녹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말씀드리는 모델은 저희 회사가 내부적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모델도 있고 라마와 같은 이제 메타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오픈 소스로 많이 이렇게 뿌리고 있는 모델들인데요. 그 또 외부에 있는 모델들이 또 똑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찌 보면 약간 용병이죠. 용병 데려다가 한국말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할 수 있게끔 오픈 모델도 만들기도 하고 잘 알고 계시는 아까 챗GPT 말씀드렸지만 그 GPT가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큰 사이즈 큰 모델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부터 개발하는 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벌리 정말 그 소타로 그러니까 정말 그 성능이 정말 좋다라고 판단되는 그 LLM을 이제 저희가 GPT-4를 선정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한국적 데이터들을 많이 부어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나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업에 적용하려고 보다 보니까 금융이나 법률이나 아까 의료나 국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용어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아니라 정말 그 분야만에 쓰는 그런 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각각의 그 산업형으로 이제 그 버티컬이라고 하거든요. 그 각각의 산업별 이제 그 맞는 모델들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저희가 금융하고 법률 모델부터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 모델 만들고 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워하면서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레그라고 하는 그런 검색 그다음에 위에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를 쉽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까지 총망라해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고 실제 저희 회사 안에서도 쓰고 고객한테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또 이전 발표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하시면은 중간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내 일을 하거나 내 연구를 하거나 이럴 때 이 모델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 지금 현재 그 랭귀지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지만 편의상 제가 쉽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 학습이라고 하는 단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인 튜닝과 강화 학습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계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전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랜덤 모델이라고 해서 처음 우리가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뭐 이렇게 뼈대를 좀 작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모델이 우리 보통 보면 그 이제 네트워크 구조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구조들을 가지고 저희가 뼈대를 일단 만들고 거기다가 정말 고품질의 대용량의 그 사전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걸 여기다 부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알 수 있게끔 학습을 시키는데 이 프리 트레이닝 단계는 뭐냐면 모델 자체가 언어나 사람의 언어나 그 다음에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고 이제 방대한 어떤 그 학습된 데이터 그 분야의 지식이나 상식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데이터가 그래서 필요도 하고요. 그래서 AI 윤리할 때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킬 건가. 네, 잘못된 데이터 들어가면 모델이 진짜 이상하게 답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프리 트레이닝 단계를 이제 넘어가서 나오는 것이 사전학습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사전학습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독자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기본적으로 똑똑한 이제 애가 하나 생긴 거죠. 이제 애기에서 이제 한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얘한테 뭘 가르치냐면 기술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스킬이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대화하는 방법, 뭐 요약하는 방법, 번역하는 방법,
또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여러 그 스킬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사람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요약해줘, 이 데이터를 올릴 테니까 이 내용을 가져다 요약하고 뭐 검색하고 요약해줘,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하잖아요. 그거를 알아듣게끔 하는 그 부분이 이런 파인 튜닝과 강화 학습 단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사전 학습 데이터다가 산업 특화 데이터 혹은 저런 스킬들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학습시키고 나면 실질적으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파인 튠드 모델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산업에 적용을 할 때 그 산업 그 특화된 응용을 하게 됐을 때 그 산업에서 필요한 어떤 뭐 규제도 있을 거고 어떤 뭐 윤리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그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 근간은 비슷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녹여 들어가서 학습할 때 제대로 학습되도록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지금 그 트렌드가 어떤 상태냐면 기존에는 엄청 많은 데이터들을 다 긁어다가 학습시켰어요. 그 지브리 그 아시죠? 그것마저도 그냥 다 긁어다 학습시킨 거죠. 네, 그쪽에 대한 뭐 라이센스나 이런 거 얘기도 하지 않고 되게 좀 슬픈 일이기는 한데 뭐 어찌 됐건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그리고 이제 그 라이센스 이슈도 없어야 되고 사실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고품질의 데이터들을 보통 학습을 시키는데 이미 이제 그 무료로 널려져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고갈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거의 다 학습해서 학습할 데이터가 이제 많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연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냐면 자 이제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습된 내용 안에서 알고 있는 지식 간의 관계를 추론을 통해서 새로운 난리지로 확장해 간다. 이런 컨셉으로 리저닝 모델로 이제 점점 더 모델들이 이제 기존에는 척척 박사를 원했다면 이제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로 가고 있고요. 이런 리저닝 모델이 나오면서 뭐가 생겼냐면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더 이제 그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AI를 사용하는 그런 그냥 서비스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아까 제가 그 기가진이 말씀드렸잖아요. 기가진이도 어찌 보면 에이전트기는 해요. 내가 명령한 거를 잘 알아듣고 대신 뭔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이제는 앞으로의 에이전트는 자동화라고 하는 스스로 그냥 알아서 의사결정도 하고 행동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계속 이제 발전을 해갈 겁니다. 아직까지는 완전 자동화라고 하기엔 너무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용자가 행동했던 것들을 보고서 알아서 뭔가 본인이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그런 에이전트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이 에이전트는 가지고 있는 특징이 개인화를 위해서 그동안 이제 유저가 했었던 작업들을 기억하는 이런 메모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저가 아까 뭐 검색한 다음에 요약해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령어를 주면은 그 명령어를 해석하고 먼저 검색을 먼저 하고 그 검색 결과를 가져다가 요약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다음에 이제 각각 해야 될 태스크들을 나누는 이런 작업 계획과 추론 작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생성형 AI 모델이 똑똑해야 가능해요. 비용 저렴하거나 사이즈가 작은 모델을 가져다 놓고 에이전트 만든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일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에 있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얘를 똑똑하게 만든 다음에 이런 에이전트에 적용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태스크 계획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먼저 검색을 해야 되나? 그러면 웹서치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 결과를 가져다가 요약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스킬을 가지고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워드에다가 한 페이지로 정리해줘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여기 워드에 있는 워드 파일에 있는 그런 이제 연동되는 API나 이런 거를 호출을 해서 도구라고 하죠. 이것들을 전부 다 그거를 써서 실제로 그 역할을 갖다 수행하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이제 형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여러 툴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표준화하고 다양하게 이제 많이 붙여져 있어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똑똑한 모델과 이런 기본적인 엔진만 갖추면 굉장히 다양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전부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텐데 제조 분야랑 금융 분야랑 법률, 공공교육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아까 법률 모델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이나 여기 또 법 쪽에 계신 분 과학이겠죠. 그 법 쪽에 계신 분들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문서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하나 수임을 하고 나면 이 이제 의뢰한 의뢰인하고 가장 유사한 사건을 찾아서 성공할 수 있게 그 소송에서 성공할 수 있게 그런 문서들을 이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사실 필요한데 판례가 과거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공개된 판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비슷한 사례를 찾는 거가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큰 로펌에서는 주니어 그 변호사들한테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하게 하고 이제 시니어들이 그걸 가져다가 이제 이길 수 있게끔 문서를 쓰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제는 이런 모델들이 아까 제가 레그라고 시멘틱 검색을 그러니까 의미 검색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제 뭐 레그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조건들을 잘만 주면 수십 개 막 그 검색한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렇게 예전에 전통적인 키워드 검색은 그랬지만 이제 의미 검색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럴 그 고생이 좀 많이 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 가장 비슷한 판례들을 먼저 찾고 그거를 아까 그 리즈닝 모델, 추론 모델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추론에 의해서 로지컬하게 그러면 지금 사건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문서를 이길 수 있는 논리까지 이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대체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단 초안을 만들어주면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하고 있는 형태로 법률계가 되게 많이 좀 바뀌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법적 교수님도 잠깐 만나 뵙고 그런 것들 좀 물어봤었는데 이제 고민이 많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법대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AI하고 이제는 이게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물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공존해야 될 건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렇게 산업 그 섹터마다 그 바뀌는 그런 속도는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사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산업체에다 이거 적용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100%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리, 기본 원리 정도는 우리가 여기 다 과학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본 원리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내가 AI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쓸까를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갖다가 산업 영역에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기술 먼저 가져다가 그냥 무작정 적용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하고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잘 식별을 하시고 그 프로세스부터 리디자인하는 것부터가 잘 고민이 되어야 그 다음에 기술을 적용을 해도 정말 효과 있게 그렇게 잘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어떻게 또 바꿔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I 윤리 원칙하고 대응책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그 기술이 아무리 똑똑한 기술이라고 해도 이 융합 주도권은 이 AI 기술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실행하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얼마나 똑똑하게 기술도 여러 많은 기술들 중에서 우리한테 맞는 기술을 잘 선택하고 잘 활용할 건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준비하고 늘 깨어 있고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긴 발표였는데 감사합니다. 네.